네, 여러분 10주차 2차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바로 이어서 들어주세요 라고 제가 오늘 당부를 했는데 이제 두 번째 문장 스타일 보여드릴 거예요. 첫 번째 그 문장 스타일 1이라고 했던 거 잘 기억을 하시면서 그 특징에 비해서 문장 스타일 2 여기는 좀 특징이 어떤지 제가 힌트를 계속 드렸죠. 좀 첫 번째랑 충돌한다. 대조적이다. 좀 그래서 첫 번째가 그런 특징이 있었다면 두 번째 특징은 어떤지 여러분들이 이것도 여러분들이 속으로 묵독할 수 있는 시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여러분 읽어보셨죠? 자, 어느 정도는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여러분 보면서 일단 나는 이 문장이 좋다. 지금 마치 여러분들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나는 싫다. 좋은 학생, 싫은 학생. 일단 여러분 만약에 좋다면 어떤 것 때문에 좋은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정리해보세요. 싫으면 어떤 것 때문에 싫은지. 왜냐면 어차피 이번 주 과제도 해야 되는데 과제할 때 나는 이런 형식의 문장이 앞에 거보다 좋은데 아마 제 짐작이지만 문장 스타일 1번이 좋다라고 했던 학생은 아마 2번이 조금 싫을 거고 2번이 좋아요 라고 하는 학생은 1번이 싫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1번의 특징이 뭐였어? 문장을 간결하게 그리고 압축적으로 핵심적으로 상황만 전달을 하는 것이 핵심 이제 그 첫 번째 문장의 특징이었다면 2번은 이 안에서의 그 안에서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 안의 이야기 시간은 사실은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이 콜링이라는 사람이 리진이라는 주인공을 보고 반하는 순간이야. 그러니까 눈에 그녀다 라고 해서 약간 심쿵? 심맛? 하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야. 근데 그 짧은 시간을 굉장히 길고 장황하게 묘사했죠. 섬세하고 디테일해요. 그리고 감정 표현이 많아요. 문장 스타일 1번에서는 감정 표현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이랬다. 무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일 중에서 어쩌면 탑3에 들 만큼 가장 슬픈 일인 어머님의 죽음, 어머님이 돌아가신 사건인데도 슬픔의 정서를 노골적으로 표현하거나 얘기하지 않고 굉장히 간결하고 이제 그냥 비가 왔다, 추웠다, 술을 마셨다, 허리가 결렸다 이렇게만 표현을 하고 있다면 여기서는 그 어떤 남자가 여자를 보고 반하는 순간을 조금 그 순간이 사실 얼마겠어. 그러니까 보고 반하는 순간 자체가 길지 않은데 그 순간을 굉장히 장황하게 그래서 감정에 치중한 감정 과잉 묘사의 핵심이에요. 이 글은. 앞에서는 감정이 과도하게 없었다면, 그러니까 감정이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면 문장 스타일 2에서는 감정 위주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꼭 필요한 설명이야 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굉장히 바빠. 검은 눈동자 때문일까, 붉은 입술 때문일까, 눈과 같이 맑은 피부 때문일까 라고 하면서 같은 구절과 같은 비슷한 지금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흐르고 있지 않은 거야. 사실 그래서 거의 리신의 얼굴은 꽃과 같았다. 윗눈썹은 가지런했고 속만은 눈썹 이렇게 윗눈썹 하나, 눈썹 하나, 뭐 하나 그리고 그녀의 움직임 하나, 막 모습 하나까지 엄청 디테일하죠. 그래서 섬세하죠. 그래서 이렇게 비도
비가 내리는 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비가 내리는 날이면 궁궐안의 초목들은 싱그러운데 박석이 깔리지 않는 진흙탕은 질퍽거렸다. 가는 비지만 만약에 앞에 있는 작가가 썼다면 비가 내렸다. 나는 허리가 결렸다. 이렇게 썼잖아. 앞에 문장에서.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근데 여기서는 질퍽거렸다. 가는 비지만 아침부터 줄곧 내리고 있어. 연회장을 찾는 사람들의 신발엔 진흙이 들러붙어. 그러니까 사실은 그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보고 반하는 순간을 그리는데 이렇게 비가 내려서 사람들의 발바닥이 질퍽거리는 것까지 다 묘사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정취, 경관, 분위기 뭐 이런 것들까지 굉장히 세세하게 다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다. 왕과의 철 안에 있던 금문교에서 만났다. 그리고 그녀를 만나서 반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과거의 그녀를 만났던 기억이나 그런 순간까지 다 회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어떤 게 더 좋고 나쁘고 아니라 이게 진짜 여러분 스타일, 이게 취향이에요. 선생님 저는 그래서 1번 문장이 좋아요. 아니면 저는 이렇게 섬세하고 디테일하면서도 글을 쓸 때 이렇게 좀 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해주는 요런 문장이 더 좋아요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호불호를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요거는 앞에가 감정을 과도하게 드러내지 않는 감정 절제였다면 2번은 약간 감정이 과잉되는 감정을 막 많이 최대치로 풀어내는 문장이죠. 그러니까 어떤 게 좋고 나쁘고는 없지만 자 그래서 1번은 제가 이제 마치 정답처럼 1번은 김훈이라는 남성 작가의 카레 노래 그러니까 임진왜란, 그러니까 그게 난중일기를 각색한 소설입니다. 2007년 작품인데 김훈 카레 노래의 한 구절이었고 이거는 여성적 문체의 어떤 전용이다라고 하는데 좀 섬세하고 디테일하고 뭐 이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거는 신경숙이라는 작가의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 고등학교 때 언어영어 공부하면서 배우셨을 수 있는데 신경숙이라는 작가가 이것도 똑같이 제가 그 일부러 책 출판 연도가 똑같은 책을 비교하는데 그러니까 시기가 똑같다 하더라도 작가의 의식이라든가 작가의 취향에 따라서 얼마나 문장이 다를 수 있는지 2007년 작품인 신경숙 작가의 리진이라는 장편소설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두 소설을 제가 일부러 두 소설 다 사실을 배경으로 하는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한 소설 그러니까 김훈도 난중일기라는 이제 그 이순신 장군이 경험했던 사실을 배경으로 쓴 걸 가지고 왔고 신경숙의 이 리진 같은 경우도 실제로 리진이라는 당시에 그 구한말이죠.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궁중무희에 대한 기록을 보고 작가가 쓴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역사 우리가 팩트를 바탕으로 한 소설인데 그거에서 또 출판 연도도 둘 다 2007년이야. 근데 전혀 다른 작가 의식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쓴 글을 조금 더 비교해 보려고 일부러 1번, 2번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재밌죠? 여러분 이렇게 문체가 똑같이 역사소설이고 똑같이 2007년에 쓰여진 거고 그리고 두 사람의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그 작가 연보라고 해야 되나? 나이 또래도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의 의식이라든가 작가가 중시하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졌죠. 이게 너무 흥미로운 지점인데 그래서 1번, 2번을 일부러 이런 순서로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러면 문장스타일 3번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진짜 유명한 작가들 것만 제가 오늘 가지고 왔는데 문장 스타일 3번은 누가 쓴, 몇 년도에 쓴 어떤 문장일까? 한번 이것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제가 시간을 좀 드릴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 교수님 저 아직 못 봤어요. 그러면 잠깐 이렇게 영상 멈춰놓고 보셔도 되는데 요건 특징이 어때요? 일단 생각해봐. 여러분 요거 잘 읽혀 안 읽혀? 잘 읽힌다.
맞지? 제가 여러분 보고 있는 것처럼 잘 읽힌다. 잘 읽힌다라고 생각, 만약에 손을 든 학생이 저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 얘는 요즘에 많이 쓰는 문체의 특징은 아니에요. 좀 옛날에 많이 썼던 문체의 특징인데, 뭔가 문체가 어때요? 여러분 대부분 잘 안 읽혔을 거야. 봐봐. 일단, 앞에 있는 문장들과 다 2007년 작품과 다르게 얘 같은 경우, 여러분 힌트를, 이거는 1979년 작품이야. 엄청 옛날이죠. 여러분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저도 태어나기 전인데, 봐봐. 야훼의 말씀과 율법에 대해, 선지자의 가르침과 예언에 대해, 열왕들과 판관들의 신앙과 행적에 대해, 모든 율법학자들의 주석과 해설에 대해, 여러 믿음의 찬 노래들의 묵신 문학에 대해, 성전과 회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료 의식에 대해, 그들의 민족의 삶을 지배하는 여러 가지 교육과 관습에 대해,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기억하는 젊은이는 아무도 없었다. 무려 이게 한 문장이야. 근데 문장이 다 설명조지. 병렬적으로 연결이 돼야 돼. 뭐뭐에 대해, 뭐뭐에 대해, 뭐뭐에 대해. 그리고 문장이 길기만 한 게 아니라 문장 안에 담겨있는 것들도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다 설명, 어떤 내용과 사실을 전달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이거를 제가 보여드렸을 때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교수님 이거 소설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문학이 맞습니까? 이거 혹시 논문이나 그런 건 아닙니까? 라고 저한테 의문을 드실 수도 있는데, 충분히 의문이 들 만한 게 이게 소설이 맞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하거나 뭔가 계속 주장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누구한테 그러니까 정보를 전달하는 것처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게 그래서 최근에 2000년대 이후에는 이런 식의 문학과 이런 식의 문체가 거의 나오지 않고, 또 하나는 이게 각주가 없으면 마치 무슨 말인지 모를 것처럼, 이래서 이게 이런 것들 나 사실 여러분만 모르는 게 아니라 저도 잘 모르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판관이 뭐지? 판관은 사관이라고도 하는데, 고대 어떤 고대에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그러니까 저처럼 교수님, 선생님, 지도자 이런 사람들. 이런 거 뭘까? 각주 없으면, 아니 무슨 소설이 각주까지 있어야지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소설이라서 약간 현학적이고 어려운 한자어, 옛날어, 그리고 우리가 구어적으로는 거의 쓰지 않는 언어들,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어렵게 느껴지거나 좀 모호하게 느껴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게 잘 읽힌다고 하는 학생 거의 없을 거야. 제가 요 글을 가져온 이유는 시대 감각을 좀 설명을 하고 싶었는데, 시대 감각이라는 건 어떤 시대에 쓰여졌느냐, 그리고 그 시대마다 우리가 문장 스타일과 형식이 조금씩 바뀌는데, 이미 1990년대 이후, 여러분들이 지금 제 기준에는 2000년대, 2001년생 그렇게 그 연도생인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1979년에,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그때 쓰여졌던 이런 문장들이 굉장히 생소하고 잘 안 읽히죠. 그래서 문장에도 우리가 시대에 따라 다른 시대 감각이라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학적인 거, 뭔가 지식인이 뭔가를 정보와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쓴 것 같은 이런 문체들이 익숙하지 않은 게 맞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게 당연히 어렵죠. 그리고 단어가 이런 단어, 이렇게 막 똑같은 말도 그림자라고 하면 되는데, 그의 머리를 채우고도 넘쳐 그 특유한 음영이 그의 얼굴까지 드리웠다. 미장부, 이것도 그냥 잘생긴 얼굴이잖아. 잘생긴 그에게, 아니면은 뭐 예쁘게 생긴 그에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미장부인 그에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미 우리가 실제로 말을 하거나 표현을 할 때 많이 쓰지 않는, 익숙하지 않은 표현들을 얘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얘는 조금 잘 안 읽힐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고. 이걸 이제 좋은 문학이라서 제가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실제로 정말 옛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문열이라는 작가의, 여러분들은 아마 고등학교 때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런 단편 문학으로 보지 않았을까? 이문열이라는 작가의 사람의 아들이라는 장편 소설의 한 구절. 근데 이거는 이런 문체도 있었다. 뭐 지금도 아주 간혹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논문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겠지만, 이런 문체도 있고, 이런 약간 현학적인 거, 고답적인 거, 이미 이제 지금 많이 쓰지 않는 언어들로 쓰는 이런 문체도 있다 라고 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1979년 문체를 봤단 말이야. 그러면 1979년 즈음에 태어나서 2000년도에 주로 활동한
2000년이 되면서 이제 20살이 되기 시작해서 그 이후에 활동한 작가의 문체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시대적으로 거의 뭐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죠. 이 두 세대가 어떻게 문체의 차이가 있는지. 문장사의 4번. 이것도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 쭉 읽어보세요. 자, 요것도 제가 여러분들이 눈앞에 없지만 미루어 짐작해 볼까? 이게 훨씬 잘 읽히죠. 앞에 문장사의 3번에 비하면 이게 훨씬 더 재미있게 집중해서 잘 읽히죠. 그리고 굉장히 가독성이 좋을 거예요. 우리가 가독성이다 라고 한다면 문장을 읽는 어떤 결이라고 해야 되나? 문장 읽히는 정도인데 얘가 훨씬 더 잘 읽혔을 거예요. 왜? 이게 바로 우리가 2000년대 이후에 또 젊은 요즘에 가장 많이 활동을 하는 2030 세대 작가들이 많이 쓰는 문체의 특징입니다. 그냥 과장되게 아니면 어렵게 쓰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쓰면서도 약간 장난스럽게 냉소적이고 자조적인 문체의 특징이 이건데 앞에 있는 문장이 진지하게 그러니까 진지할 내용이고 아닐 내용이고가 원래 정해진 게 아니지만 앞에 있는 문장이 똑같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무게감 있게 진지하게 쉽게 하면 정색해서 쓰고 있다면 얘 같은 경우는 내용을 보면 제가 오늘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체가 중요하다라고 하기는 했지만 내용만 보면 엄마가 나를 임신했을 때 아버지가 도망간 얘기야. 그러니까 사실은 뭐 약간 비극적이고 엄마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로 나도 같이 버려진 거니까 아빠가 엄마가 나를 임신한 걸 알고는 배가 점점 진짜 부풀어 오르니까 갑자기 이제 아빠가 무서워서 도망을 간 거지. 그랬을 때 너무 나쁜 거지, 아빠가. 근데 도망을 갔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심각하게 쓰거나 진지하게 쓰거나 너무 슬프게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상황이었다고 해봐. 심각하고 진지하게 쓰려면 쓸 수도 있는데 이 작가의 문체는 그렇지 않은 거지. 오히려 아니 심각할 일이 뭐냐. 어차피 우리가 한평생 사는 거고 뭐가 됐든 삼시세끼 먹으면서 한평생 사는 건데 그랬을 때 심각하고 슬픈 일인 건 맞지만 그거를 어떻게 표현했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재미있게 가볍게 그러면서 약간 비웃듯이 누구를 아빠를 아빠가 계속 달린다는 거거든요. 아버지 생에 그때만큼 빨리 뛰어본 적이 있을까? 그러니까 나와 엄마를 버리고 도망갈 때처럼 빨리 뛰어본 적이 있을까? 그래서 피임약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이런 부분도 막 심각하게 표현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두 알을 하나로 줄였을 때, 뭐 했을 때, 그랬을 때 아버지가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엄청 진지하고 심각한 일일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나 아버지가 없다. 하지만 뭐 여기 없다는 것뿐이지 세상에 아빠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 뭐 엄마가 없다. 근데 여기 없다는 것뿐이지 언젠가는 엄마가 있었겠지. 하지만 여기 없다는 것 뿐이다. 아버지는 계속 뛰고 계신다. 나는 분홍색 야광 반바지 차림의 아버지가 지금 막 후쿠오카를 지나고 보르네오 섬을 거쳐 그리니치 천문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 나는 아버지가 지금 막 스핑크스의 왼쪽 다리. 그러니까 아버지가 도망가고 지금까지도. 왜냐면 다시 엄마와 내 인생이 다시 돌아온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어딘가에서 계속 뛰고 있다라는 상상으로 이제 재미있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보다 보면은 페이소스가 느껴집니다. 어떤 슬픔의 정환이 느껴지는데 이 글은 김혜란이라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활동하는 작가들 중에서도 좀 손에 꼽힐 만큼 유명한 작가인데 김혜란이라는 소설가의 달려라 아비 이제 달려라 아비라는 단편 소설의 한 구절을 가져온 건데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실제로 여러분 또래일 때 쓴 겁니다. 작가가.
그 20대 중반쯤에 쓴 거죠. 20대 중반에 쓴 문학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작가의 초기 작품인데, 지금은 저랑 아마 나이대가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작가가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쯤 아니면 이제 20대 중반에 쓰면서, 그때 그러니까 젊은 사람의 어떤 감각과 젊은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경쾌함, 명랑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든 것들을 과도하게 진지하게, 요즘에 그런 것들 별로 안 좋아하잖아. 이게 시대 감각인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진지하고 좀 심각한 거를 막 그런 식으로 썼다면, 최근 들어서는 조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진지하고 심각한 걸 좀 경계하고 안 좋아하니까, 그랬을 때 그런 시대 감각을 이게 잘 담아내고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 또래라서, 여러분들처럼 20대 초반 중반에 쓴 그런 글이라서 그런 시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잘 읽히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글을 쓸 때 어떤 문장으로 써야겠구나를 감을 잡을 때 막 어렵게 복잡하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밝고 경쾌하게 내가 문장을 쓰는 게 더 잘 읽힐 수도 있겠구나. 이 부분은 나는 이렇게 써야겠구나 라고 해서 문장에 대한 어떤 조금 여러분들이 감을 이런 예시를 통해 잡아갈 수도 있죠. 이제 문장 스타일이 하나 남았습니다. 문장 스타일 5가 남았는데, 이거는 퀴즈야. 여러분들이 이건 여자가 썼는지 남자가 썼는지, 작가가 몇 살 때쯤 썼는지, 아니면 몇십 년도 문학인지. 세 가지네. 성별, 또 창작 연도, 또 작가의 나이대. 이 세 가지 한번 읽고 맞춰보시면 됩니다. 이건 문제니까 여러분 쭉 집중해서 맞춰보세요. 자, 후루룩 읽어보셨죠? 자, 그러면 한번 맞춰볼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몇 개, 한 4개 정도로 훈련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마지막, 대망의 마지막 문장. 이거는 작가가 몇 살 때쯤 썼고, 몇 년도.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막 1989년이요 이렇게 맞추진 않더라도 대충 60년대, 70년대, 50년대, 2010년대 뭐 이렇게 그렇게 맞출 수 있겠지? 그 10단위로. 그리고 여자가 썼는지 남자가 썼는지. 두구두구두구두구.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어디다 기록해봐. 제가 지금 정답을 얘기해 드릴 텐데, 제가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한번 어디다가 세 가지. 남자, 여자, 작가 나이, 그리고 이거 이제 이 창작 연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작가, 이제 그러니까 그냥 저만 아는 작가가 아니라 워낙 검색하면 많이 나오고, 또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문학 공부를 하면서도 들어봤을 만한 작가들 위주로 많이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데, 이 작가 반드시 여러분 문학 공부할 때, 그러니까 언어 영역 문학 부분 공부할 때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 들어봤을 리가 없어. 여러분들이 산포 가는 길 이라는 혹시 단편 공부하셨습니까? 그래서 공부해 보셨을 텐데, 언어 영역은 여러분 이과 문과 상관없이 다 공부를 하니까 들어보셨을 텐데, 산포 가는 길을 썼던 황석영이라는 작가의 입석 부근이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문제로 냈냐면, 이 소설은 이 작가가 19살 때 쓴 겁니다. 19살 때, 19살이라고 하면 안 뽑아줄까봐 형 이름으로 황수영이라는 가명을 써가지고 냈어. 대학생인 척 하면서 이제 냈단 말이야. 냈는데 당선이 된 거야. 19살 때 썼는데. 근데 제가 그래서 이 실제 작가가 10대 때 쓴 거죠. 그리고 남자 작가가 쓴 겁니다. 그리고 이 연도는 맞추기 어렸을 텐데 1962년 작품입니다. 너무 옛날 작품이죠. 근데 그래도
그냥 한번 재미삼아 해본 거니까. 제가 이 작품을 가져온 이유는 단순히 옛날 거라 아니면 퀴즈를 내기 좋아서 이런 것도 있지만 10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불안정한 정서가 보입니다. 그래서 맞출 수 있어요. 10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리고 이 글은 이 당시에 이제 이게 당선이 됐을 때 당선 그 이유 같은 걸로 심사위원들이 이걸 꼽았대요. 전체적으로 내용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그냥 이게 뭐냐, 입석 부분이 뭐냐면 형이랑, 그러니까 이 어린 10대인 소년이 형이랑 등산을 하면서 보이는 어떤 풍경이나 풍광 같은 걸 보고 생각나는 거를 그냥 쓴 게 다야. 그래서 서사가 없어. 내용이 없어. 내용이 없는데 이 당시 당선을 해줬던 심사위원들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와, 이게 죄송해요. 그 당선을 그러니까 이게 내용도 없고,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들이 별거 없지만 문장력이 다다. 우리가 오늘 문장 수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발상과 구성이 너무 아직 어리니까 10대니까 발상과 구성이 촘촘하거나 막 체계적이지 않은 거야. 그래서 별로 발상과 구성이 이제 좀 잘 되지 않은 거지. 아무 내용도 없고 내용도 흥미롭지 않은데 워낙 타고난 문장력이 좋다. 그래서 이 작가는 앞으로가 기대된다. 라고 하는 수상소감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거야. 그러니까 이게 문장력이 다인 구체적인 어떤 문장과 묘사가 돋보이는 글인 거야.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수업에 굉장히 적합한 예시인 거지. 우리가 오늘 내용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글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장의 특징 같은 것들을 집중해서 보자라고 했을 때 얘 같은 경우에는 19살. 여러분들 19살 때 이 정도 쓰셨죠? 그건 이제 농담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썼겠어.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진짜 잘 타고나서 문장을 잘 쓰는 사람인 거지만 19살의 어떤 그 불안정한 정서라든가 아니면 열띤치기가 눈에 띕니다. 보입니다. 그래서 구성이라든가 이런 형식이 안정감은 없지만 문장력이 타고난 문장력이 좋다. 그래서 뽑았다라는 얘기를 들을 만큼 얘가 굉장히 이제 문장이 좋아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문장을 한번 보고 여러분 나이와 비슷한 10대 때 썼던 글이라서 여러분이 한번 보면서 잘 읽히는 문장이 뭘까? 그리고 실제로 요거 문장 스타일 5 말고 4에서 보여드렸던 그 김혜란이라는 작가는 제 또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 당선이 돼서 그때부터 작가 생활을 했는데 김혜란이라는 작가는 특징이 그렇대요. 정말 그러면 여러분 대학 다닐 때 당선이 됐다는 건 타고난 글쓰기 실력이 좋다는 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고난 내 실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글을 쓸 때 아직도 문장을 쓸 때 독자 입장에서 호흡이 좋은지 3음절, 4음절, 3음절, 5음절 이런 걸 계속 계산하면서 한 문장 한 문장 성의 있게 쓴대요. 하물며 타고나서 잘 쓰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 고민하는데 우리가 글을 쓸 때 문장을 되는 대로 막 쓰면 돼, 안 돼? 우리는 타고나지도 않았는데 그럼 더 고민해서 성의 있게 한 문장 한 문장 고민하면서 검수하면서 써야겠죠. 그래서 문장 쓰는 건 사실은 하루아침에 막 좋은 문장이 달거나 문장 실력이 느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고민한 만큼 애를 쓴 만큼 또 계속 퇴고하고 훈련한 만큼 좋은 글이 나오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의 문장을 예시를 들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장이 어떤 형식이고 어떤 스타일인지 한번 체크해보자 라고 하는 의도로 봤는데 여러분들이 다 잘 보면서 나는 어떤 문장이 이 중에선 잘 읽혀. 나는 한번 내가 좋아하는 문장을 이번 주에 찾아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찾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거 좀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기 전에 이것도 하나 더 제가 욕심이 나서 좀 공부를 해보고 싶었는데 당연히 글을 쓸 때는 문단을 나눠야 됩니다. 근데 가령 제가 여러분 글쓰기 하나, 그러니까 첫 번째 글쓰기 과제 받아봤잖아요. 노래 스토리텔링 받아봤는데 어떤 학생은 문단을 너무 잘게 나눠. 그러니까 뭐 2-3줄마다 나누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학생은 문단을 안 나누고 처음부터 끝까지 통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적절할 때 그러니까 문단 나누기는 독자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보는 그러니까 쓰는 나의 생각과 내 개념을 상대한테 잘 전달하기 위해서 사실은 문단은 적절히 잘 나눠줘야 되는데 적재적소의 문단을 잘 나눴을 때 내가 훨씬 더 내가 의도한 대로 상대방한테 내 생각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단 나누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한번 해볼 거야. 요거 한번 쭉 보면서 문단을 3번 나눌 거야. 그러니까 3번 나눈다는 건 총 4문단으로 만든다는 거지. 여기서 어디에서 나누면 되는지 지금 요것도 1분 드릴 테니까 한번 나눠보세요.
지금 손을 들고 말했네? 자, 해보셨죠? 자, 오리발을 내민다라는 속담이 있다. 여러분이 지금 다 나눠보셨으면 돼요. 닭 잡먹고 오리발을 내민다라는 말을 줄인 것이다. 제가 저지른 나쁜 일이 드러나게 되니 어떤 수단을 써서 남을 속이려 한다는 뜻이다. 이거 짧은 지금 제가 수필을 하나 가져온 건데 원래는 이 수필과 문단을 나눠놨거든. 근데 제가 일부러 통으로 붙인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나눠보라고. 남의 속임으로써 난감한 처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약삭빠른 사람의 행위를 우린 이렇게 비유해서 하는 말이다. 자, 그러면 어느 날, 여기 맞죠? 왜냐면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니까. 여러분 다 여기서 나누셨죠? 어느 날 뒷집에 씨암탉이 없어졌다. 식구들이 모두 나서서 찾았다. 앞집의 부엌에서 고기 삶는 냄새가 난다. 앞집 주인을 찾아가 왜 우리 닭을 잡아먹냐고 따진다. 주인은 물론 아니라고 잡아댄다. 너희 부엌에서 나는 고기 냄새는 무엇냐고 묻는다. 냄새가 난리 없다고. 아마도 내가 오랫동안 고기 맛을 보지 못해서 환장했을 거라고 면박을 준다. 너희 집의 두엄더미에 버려진 닭트론 어찌된 거냐고 들이댄다. 이때 앞집 사람은 드디어 오리발을 들고 나와 그것은 너희 집 닭털이 아니라 우리 집 오리털이라고 변명한다. 너희 집 닭을 훔쳐다 잡아먹은 것이 아니라 우리 집 오리를 내가 잡은 것이라고. 그게 무슨 죄가 되느냐고 오히려 큰소리친다. 닭을 도둑맞은 뒷집 사람은 어찌할 도리가 없다. 앞집 사람의 배를 갈라볼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없던 일로 치고 넘어갔다. 자, 여기서 또 나눠야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또 경과했잖아. 그리고 시간의 경과는 역적. 하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앞의 말과 다르게 역접일 경우에도 나누죠. 그런데 며칠 뒤에 원님에게서 뒷집 사람이 후출장에 날아왔다. 뒷집 사람이 우리 집 닭을 훔쳐서 잡아먹었으니 처벌해달라고 앞집 사람이 고소했던 것이다. 이번엔 증거물이 있었다. 바로 제가 잡아먹은 닭발이었고 그것이 뒷집 두엄더미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앞집에선 100년 이래로 닭을 기른 적이 없다고 항변해도 그것을 입증해줄 사람이 많은 사람이 없었고 또 입증하도록 노력할 원님도 아니었다. 결과는 뒷집 사람이 앞집 사람에게 씨암탉 한 마리 값을 물어주었다. 앞집 닭을 훔쳐다 잡아먹지 않았다는 반증을 대라는 데에 어쩔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남의 집 닭을 훔쳐다 잡아먹지 않았다는 반증을 대라는 데에 어쩔 도리가 없었다는 것이다. 남의 집 닭을 훔쳐다 잡아먹은 인간이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다. 인간적이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먹힌 놈의 성내도 분수가 있지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 처벌하게 하는 데야 말문이 막힐 수밖에 어쩔 도리가 없는 일 아닌가. 적반하장이라고 도둑이 도리어 주인을 칠 수도 있다. 그러나 도둑이 주인을 도둑으로 처벌해달라고 고소한 일은 별로 흔치 않으리라. 자, 그럼 여러분 마지막 문단 조금 어렵죠? 어디서 나눠주는 게 좋을까요? 그렇지. 결과는. 자, 그래서 드디어 결과는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게 문단 나누기를 지금 제가 임의로 해본 건데 원래 문단 나누기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거기에서 꼭 기계적으로 나누는 건 아닌데 적당히 어디서 나눠줬을 때 우리가 더 읽기가 좋고 집중도가 좋을까. 그러니까 진짜 문단 나누기는 글을 쓰는 사람의 의도야. 읽는 사람보다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는 조금 리프레시라는 표현 써도 되나? 그냥 새롭게 이렇게 좀 들어가서 읽었으면 좋겠어. 여기서 읽었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일단 요거는 예시로 한번 해본 건데 핵심은 이 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글을 쓰면서 적당하게 좀 적당한 부분에서 문단을 나누면서 가독성을 조금 키우는 것도 이런 고민을 이제 완성된 글을 쓸 때 문단 나누기까지도 고민을 해본다면 더 좋겠죠. 이건 제 욕심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문단 나누기까지 잘해서 내가 이렇게 토템 잡기부터 해서 애써서 지금까지 막 5주, 6주에 걸쳐 써왔던 글이니까 조금 더 완성도 있게 쓰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문단 나누기까지 오늘 연습을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번 주 과제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 겁니다. 근데 과제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조금 더 중간중간 많이 설명을 해드렸죠. 여러분들이 내가 좋아하는 문체를 하나 찾아오는 건데 기존 작가들 문체 중에서 저는 오늘 문학으로만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꼭 문학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문학이 아니라 선생님 저는 어떤 에세이도 좋고 아니면 기자도 문체가 있고 뭐 다 있어. 아니면 여러분이 만약에 선생님 저는 전공 교재 중에서 어떤 교재 문체가 좋더라고요.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리고 문체는 이렇게 찾으면 돼. 우리가 지금 한 5개 봤잖아요. 나한테 가장 좋은 문체는 사실은 결과론적으로만 얘기하면 내가 잘 읽히는 문체.
내가 쭉 잘 읽히는 문체가 나한테 좋은 문체가 맞아요. 그래서 재미있게 잘 읽히는 문체로 여러분들이 찾아오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도서관에 가셔도 되고 아니면 가까운 서점에 가도 되고 뭐 아니면 이렇게 해서 책을 쭉 쌓아놓고 어떤 게 나한테 쭉 잘 읽히나 를 찾아서 과제 양식 제가 같이 올려드릴 텐데 과제 양식에다가만 다 이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내용이 좋은 거, 내용 분석하는 거 아니에요? 내용 중요하지 않아요? 같은 내용이라도 얘가 어떤 문체를 쓰고 있는지. 그래서 과제 보면은 어떤 작가의 어떤 책이고 그 작가의 어떤 한 구절을 직접 인용을 해오고 이 구절이 왜 좋은지까지 생각을 하는.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내가 좋아하는 문체. 물론 그걸 정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 문체처럼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이런 문체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조금 훈련하고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기만 해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옛날 것도 요즘 것도 우리나라 것도 외국 것도 상관은 없지만 문체, 문장 호흡 잘 읽히는 거 내용 아니라 문장 형식만 보고 내가 좋아하는 문체 한 가지씩 잘 정리해서 과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여러분 글쓰기 완성은 일단 다음 주에 생각하고 이번 주는 이번 주 과제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마 제가 글쓰기 다음 주엔 별도의 강의 영상 없이 아마 글을 쓸 수 있는 한 주차를 좀 제가 마련해 드릴 건데 그 주차에는 여러분 글만 써서 제출을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영상, 두 번째 영상, 긴 영상 보면서 공부하느냐 고생 많이 하셨고 이렇게 벌써 문장까지 매 단계 꼼꼼하게 여러분들 다 공부 열심히 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번 토템 글쓰기는 더 좋은 완성되어 있는 글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일주일 동안 2주일이네요. 제가 다음 영상 올릴 때까지 2주인데 무려 2주일 동안 안전하고 건강하게 무사히 잘 지내시고 여러분들 과제 작성 기한 늦추지 않게 해서 잘 작성해서 업로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